할머니, 여긴 군대예요. 늙은 분이 와서 훈수 둘 자리 아닙니다. 입에 담는 말이 전부 내 수준을 말해주고 있구나.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은퇴한 노인일 뿐이잖아요. 내가 비웃던 그 개그, 그 훈장. 내가 어떻게 얻은 건지 알아? 이제 퇴역 자랑하시는 겁니까? 우습네요. 우습다고? 내 눈엔 그래 보이겠지. 내가 한 번도 책임져 본 적 없으니까. 그만 떠드세요. 여기선 내가 책임자입니다. 그래. 오늘까지만. 내일이면 내 이름이 이 부대에서 지워질 테니. 끝난 줄 알았습니까? 이별은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진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25사단 보급창고 앞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가운데 예비역 육군 소장 강혜련이 평복 차림으로 부대 정문을 지나왔습니다. 64세의 나이에도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아직도 군인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검은색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였죠. 아무도 그녀가 별두를 달았던 인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혜련은 국방부 자문감사위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며칠 전 들어온 익명의 제보 때문이었죠. 25사단 보급창고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급창고 입구에 다가서자 30대 초반의 보급 하사가 가로막았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박태훈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박태훈은 강혜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민간인이 들이대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혹시 군남 물자 도난이라도 하시게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대놓고 중얼거렸죠. 요즘 노인네들이 돈맛에 미쳐서 별짓을 다 하네. 저런 할머니가 뭘 훔쳐가겠어. 그 순간 강혜련의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노인네라는 단어가 귀에 못처럼 박혔죠. 30년 넘게 나라를 위해 복무했는데 이제는 그저 의심받는 노인네가 된 것일까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늙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강혜련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자문감사위원 강혜련입니다. 보급창고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박태훈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감사위원? 할머니, 여기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로 여기 들어오려고요? 그때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사님,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해요. 아까부터 계속 기웃거리고 있어요. 박태훈이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혜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간첩 아니에요? 요즘 북한에서 할머니 간첩도 보낸다던데.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강혜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간첩이라니. 평생 나라를 지켜온 군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창고 한쪽에 쌓인 박스들 중에 덕진물산이라고 적힌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혜련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죠. 덕진물산이라니. 그 회사는 30년 전 강혜련이 육군 본부 감사실에서 근무할 때 비리를 적발해 계약을 해지시켰던 업체였습니다. 아직도 이곳에 손을 뻗고 있군. 강혜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박태훈은 강혜련의 시선을 따라 덕진물산 박스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기 왜 보세요? 그건 할머니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박스들은 뭔가요? 강혜련이 물었습니다. 그건 군사기밀이니까 민간인은 알 필요 없죠. 박태훈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강혜련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자문감사위원이라고 적힌 신분증이었죠. 하지만 박태훈은 신분증을 대충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로 속으려고 하세요? 요즘 가짜 신분증도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할머니, 사기치려면 좀 더 그럴듯하게 하세요. 그 순간 강혜련은 깨달았습니다. 별 둘의 권위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지금의 강혜련은 그저 의심받는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박태훈이 다른 병사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야, 이 할머니 밖으로 모셔드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병사들이 강혜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강혜련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국방부 감사위원입니다. 보급창고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박태훈은 더욱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책임자? 할머니 같은 분이 뭔 일로요? 설마 진짜 감사하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때 다른 병사 하나가 박태훈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박태훈의 표정이 순간 심각해졌죠.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박태훈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감사위원이라고 우기면서 들어오려고 해요. 어떻게 하죠? 전화 너머로 무언가 지시가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강혜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덕진물산 박스들이 더 많이 보였죠.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비리들, 그리고 강혜련이 직접 적발했던 사건들이 말이죠. 이번에는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강혜련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늙었다고, 힘없다고 우습게 보는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별 둘의 진짜 무게를 말입니다. 강혜련이 창고 안쪽으로 들어서자 박태훈이 급하게 전화를 끊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강혜련은 이미 덕진물산 박스들이 쌓인 곳까지 와 있었죠. 박스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최소 신계는 넘어 보였어요. 저 박스들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강혜련이 물었습니다. 박태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 납품업체 물건이에요. 할머니가 알 필요 없어요. 덕진물산이요? 이 회사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혜련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죠. 그때 박태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요?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하지만 강혜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급 장부를 볼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박태훈은 완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허가서나 내놔요. 장난치는 거 아니면 말이에요. 강혜련이 다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국방부 감사위원 강혜련입니다. 박태훈은 신분증을 대충 보더니 두 눈이 휘어졌습니다. 아, 감사위원? 이런 시골 부대에? 웃기시네요. 진짜 감사위원이면 왜 혼자 오셨어요? 감사팀은 어디 있어요? 주변 병사들이 입을 틀어막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죠. 하사님, 저 할머니 진짜 웃겨요. 감사위원이래요. 또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이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가 봐요. 자기가 뭔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시나 봐요. 박태훈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세요. 여기는 현실이에요. 그 순간 강혜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정말로 이상한 노인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무거운 박스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혜련이 그쪽을 바라보자 한 병사가 통조림 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있었어요. 어라, 저건 뭔가요? 강혜련이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태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강혜련은 이미 창문 아래 떨어진 박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통조림들이 가득했는데 유통기한을 보고 깜짝 놀랐죠. 2년이나 지난 통조림들이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났네요. 강혜련이 통조림 하나를 들고 박태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태훈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가 조정용 샘플입니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샘플을 이렇게 많이요? 그리고 왜 창문으로 던져요? 강혜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그냥 빨리 처리하려고요. 박태훈이 더듬거렸습니다. 강혜련이 박스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수십 개의 통조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죠. 이게 전부 샘플이라고요?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박태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무례하게 말했죠. 할머니, 그 별도 이제 끝난 거잖아요. 힘도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 말이 강혜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별도 끝났다고? 별 둘의 명예가 한순간에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요? 강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죠. 할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사세요. 주변 병사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죠. 하사님 말씀이 맞아요. 나이 드시면 얌전히 계셔야죠. 또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 자랑만 하시잖아요. 지금은 다른 시대인데. 강혜련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물었죠. 그럼 이 통조림들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박태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폐기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귀도 어두우세요? 폐기 처분 서류는 어디 있나요? 그런 거 할머니가 보실 필요 없어요. 강혜련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덕진물산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 순간 박태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 거래처예요. 일반 거래처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납품해요? 박태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업체 실수. 강혜련은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분명히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3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죠. 덕진물산은 여전히 군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고 이곳 부대원들은 그것을 묵인하거나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훈이 다른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이 할머니 좀 밖으로 모셔드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병사들이 강혜련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혜련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혼자 오지 않을 거예요. 박태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 말 안 믿을 거예요. 증거도 없으시잖아요. 강혜련이 창고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덕진물산 박스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저 안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였죠. 그리고 강혜련은 반드시 그것을 밝혀낼 작정이었습니다. 별 둘의 명예를 걸고 말이죠. 강혜련이 창고를 나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명히 증거를 찾아야 했죠. 단순히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 몇 개로는 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혜련은 다시 25사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절차를 밟기로 했죠. 부대 본부에 들어가 지원가를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 있던 병사에게 말했어요. 보급 창고 장부 열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승인 받으셔야 해요. 시간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일주일 정도요? 할머니, 그냥 포기하세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네. 돌아보니 박태훈이 서 있었어요. 박태훈은 강혜련을 보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대 지원과장님, 여기 어제 그 할머니가 또 왔어요. 감사를 운운하며 소동을 벌입니다. 잠시 후 지원과장 정호석 중령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정호석은 강혜련을 보자마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십니까? 어제도 문제를 일으키시더니 또 오셨네요. 강혜련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감사위원 강혜련입니다. 정식 감사 통보는 어제 발송됐습니다. 정호석 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감사라고요? 아, 그거 오면 얘기하죠. 지금은 아무 권한 없으시잖아요. 통보서를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확인했어도 할머니 혼자 오시면 뭐 하나요? 감사팀은 어디 있어요? 강혜련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비조사는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군 감사 규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호석 중령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강혜련이 규정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곧 다시 비웃었습니다. 규정을 아시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보급 창고는 기밀 구역이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무전소리가 터졌어요. 덕진물산 대표가 방금 차에 탔습니다. 5분 후 출발 예정입니다. 정호석 중령과 박태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강혜련도 그 무전을 똑똑히 들었죠. 덕진물산 대표가 여기 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덕진물산 대표가 여기 왔었나요? 강혜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호석 중령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업무 협의였어요. 어떤 업무 협의죠? 그건 할머니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 순간 창고 쪽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병사가 보였습니다. 그 병사는 정호석 중령의 귀에 뭔가를 급히 속삭였어요. 중령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강혜련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 증거를 없애고 있을 거였죠. 지금 당장 보급 창고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혜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석 중령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허가서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럼 허가서 발급해 주세요. 그건 며칠 걸려요. 할머니, 그냥 돌아가세요. 강혜련이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박태훈이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못 가세요. 왜 못 가나요? 군사기밀 구역이거든요. 그때 강혜련은 창고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사들이 급하게 박스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어제 봤던 덕진물산 박스들이었습니다. 저 박스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강혜련이 소리쳤습니다. 정호석 중령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물자 이동이에요. 할머니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하지만 강혜련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을요. 덕진물산 대표가 다녀간 직후에 물자들이 급하게 옮겨지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저 트럭 멈춰주세요. 강혜련이 트럭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박태훈이 급하게 강혜련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강혜련은 트럭 번호판을 외우려 했지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였죠. 정호석 중령이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못 보게 돼 있지. 강혜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태훈이 강혜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돌아가세요. 오늘부터는 저희 관할입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 순간 강혜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녁식 때 받았던 그 명예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별들. 처음으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장부는 어디 있나요? 강혜련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호석 중령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급창고 장부는 현재 전산 업데이트 중입니다. 열람 불가능해요. 언제까지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강혜련은 알았습니다. 저들이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덕진물산 대표의 방문, 물자의 급속한 이동, 장부의 갑작스러운 업데이트.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죠.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는 그 시스템, 내가 부숴주마. 박태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예전과 다른 시대예요. 강혜련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른 시대지. 하지만 정의는 변하지 않아. 그날 밤 강혜련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별 2개의 무게를 다시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강혜련은 양구읍 내 작은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박태훈의 조롱, 정호석 중령의 냉대,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진 증거들까지. 정말 내가 힘없는 노인이 된 걸까? 강혜련은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에는 한마디만 해도 모든 사람이 경청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강혜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여관 방문 아래로 뭔가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강혜련이 문을 열어보니 노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열어보니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에는 강혜련의 차 타이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타이어에 못을 박아둔 흔적이 선명했죠. 그리고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늙으면 조용히 살아라. 더 물면 부서진다. 다음번엔 타이어만 망가지는 게 아닐 거다. 강혜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죠.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서러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강혜련은 봉투를 꽉 쥐고 앉았습니다. 이대로 무릎 꿇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저들이 원하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혜련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충고 하나만 하죠. 25사단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나요? 할머니 같은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강혜련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상대가 누군데요? 덕진물산은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뒤에 큰 손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고위 군인들. 할머니가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더욱 밝혀내야겠네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강혜련의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다니. 지금 제 가족을 위협하는 건가요? 위협이 아니라 충고죠. 세상은 복잡해요.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혜련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봉투가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온 건 아닐까? 또 다른 협박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새벽 3시쯤 강혜련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25사단 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부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지.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일까? 분명히 부대 안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부정부패에 관여하고 있을 리는 없었죠. 강혜련은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군 감사실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김대성의 명함이었어요. 지금은 국방부 감사실장을 하고 있었죠. 30년 만에 연락하기는 어색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김대성도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데 과연 나를 도와줄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사람은 변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권력의 중심에 있다 보면 더욱 그렇죠. 새벽 5시가 되자 강혜련은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감사를 요청하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면 다를 수 있었죠. 여관을 나서기 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었어요. 여분 타이어로 교체하고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정비사가 말했죠. 이거 누가 고의로 박은 것 같은데요?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강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고해봤자 증거도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용히 서울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나았습니다. 차를 몰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강혜련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부정부패는 언제나 잘못된 일이었고 시대가 바뀐다고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니 딸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 강혜련은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협박받은 이야기를 하면 딸이 걱정할 테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냥 옛 부대 한번 다녀왔어. 갑자기 왜요? 강혜련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64세의 늙은 여자.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이 된 걸까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강혜련은 일찍 일어나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김대성 감사실장과의 약속 시간이 오전 10시였거든요. 30년 만에 만나는 후배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니 옛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수많은 감사를 진행했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는 강혜련의 한마디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실 앞에 도착하니 김대성이 나와 있었어요. 55세가 된 김대성은 여전히 반듯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김대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거리감이 있었어요. 대성아, 그동안 잘 지냈지? 강혜련이 반갑게 말했지만 김대성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앉자마자 김대성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25사단건 때문에 오신 거죠? 어떻게 알았지? 김대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보고가 올라왔어요. 선배님이 현장에 나타나서 소동을 벌였다고. 강혜련의 가슴이 쿵 했습니다. 소동이라니?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는데. 선배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예전과 달라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김대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덕진물산건은 복잡해요.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강혜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도 덕진물산을 알고 있구나? 물론이죠. 하지만 건드리기 어려운 곳이에요. 왜? 30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회사인데. 김대성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선배님,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예요. 함부로 움직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강혜련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부정부패를 눈감아줘야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김대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통화를 마치고 강혜련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지금 방금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이번 건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예요. 강혜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감사도 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대성아, 너 정말 이럴 거야? 30년 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일했는지 기억 안 나? 김대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위치가 있어요. 가족도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많아요. 강혜련의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거였죠. 그럼 너도 포기하라는 거구나. 선배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예전과 다른 시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혜련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자신은 정말 혼자였던 거예요. 김대성마저 이미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알겠어. 나 혼자 하면 되겠네. 강혜련이 일어서려 하자 김대성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잠깐만요. 뭘 더 할 말이 있어? 김대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덕진물산 뒤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재벌 2세도 연루되어 있어요. 손 떼면 선배님만 다칠 거예요. 강혜련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 눈 감아주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시기를 봐서. 시기를 본다고? 언제까지? 10년? 20년? 김대성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혜련은 알았어요.
결국 영원히 미루자는 뜻이라는 걸 말이죠. 그때 갑자기 김대성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한 듯 보였어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김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뭐가? 방금 국방부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배님을 문제 제기자로 분류했대요. 강혜련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문제 제기자라니? 앞으로 선배님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김대성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감사위원 자격도 박탈될 수 있대요. 강혜련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사위원 자격까지 박탈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그것은 강혜련의 마지막 남은 권위마저 빼앗는 일이었죠. 이게 다 덕진물산 때문인가? 강혜련이 중얼거렸습니다. 김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힘이 상상 이상이에요. 선배님, 정말 포기하세요. 강혜련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별 둘의 명예, 감사위원의 권위,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까지. 그럼 나는 이대로 물러나야 하는 거야? 강혜련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김대성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예요. 하지만 강혜련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맞서야 해. 이게 바로 저들이 원하는 거야.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말이야. 강혜련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대성아, 고마웠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해볼 거야. 선배님,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어. 하지만 양심만은 잃고 싶지 않거든. 강혜련이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의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파보겠어. 국방부 건물을 나서면서 강혜련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의 신호 같았습니다. 국방부를 나선 강혜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김대성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딸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강혜련이 소파에 앉자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어제 회사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어머니가 요즘 군부대에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조심하라는 전화였어요. 강혜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협박이 가족에게까지 미친 거였죠. 영희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전화가 와요? 강혜련은 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희야, 엄마가 부정부패를 발견했어. 그런데 그걸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부정부패요? 어머니는 이미 전역하셨잖아요. 감사위원 일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위험해졌어.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에 강혜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마저도 강혜련을 무력한 노인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영희야, 엄마를 믿어줘.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왜요? 왜 꼭 어머니가 해야 해요? 강혜련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자신의 신념을, 정의에 대한 책임감을 어떻게 딸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영희가 나가보니 택배였습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이 없는 이상한 택배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강혜련의 군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입었던 그 군복이었어요. 하지만 군복 곳곳에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계급장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만 그 옷 벗어라. 늙은이는 집에서 조용히 살아라. 강혜련이 그 군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군복이 이렇게 모독당하다니. 영희도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해요? 강혜련은 대답 대신 군복을 꼭 껴안았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묻어나와 손이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군복에는 자신의 모든 추억과 신념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혜련이 받자 어제와 같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물 받으셨죠? 당신들이 한 짓이구나.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다음번엔 군복이 아니라 다른 게 망가질 거예요. 다른 게 뭐죠? 가족들 말이에요. 그 순간 강혜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선택은 할머니 몫이에요. 조용히 살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혜련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강혜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협박을 받을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말이죠. 강혜련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소중히 보관해둔 상자가 있었어요. 저녁식 때 받은 기념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저녁식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의 강혜련은 당당했습니다. 별둘을 단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었죠. 그때의 강혜련과 지금의 강혜련 사이에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나이, 지위, 아니야. 달라진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야.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보는 거야. 강혜련은 사진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왜 여기에 왔나? 별둘은 보여주기 장식이 아니었어. 그건 증명이었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 순간 강혜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단단해졌습니다. 30년 전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의 그 다짐이 되살아났어요.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 마음이 말이죠. 강혜련은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방부 직통 전화였어요. 김대성이 아닌 더 높은 곳으로 직접 연결되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국방부입니다. 예비역 소장 강혜련입니다. 장관님과 직접 통화하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긴급 사안입니다. 25사단 보급창고 부정부패 건으로 직접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을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강혜련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엄마 믿어줘. 이번 일은 꼭 끝을 봐야 해. 어머니, 걱정하지 마. 엄마는 30년간 군인이었어. 이 정도 위협에 굴복할 엄마가 아니야. 그날 밤 강혜련은 저녁식 사진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죠. 별 2개의 무게를 다시 보여줄 시간이야. 강혜련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30년 전 덕진물산 사건 자료도 다시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강혜련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드디어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별이 다시 빛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강혜련은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밤새 정리한 자료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30년 전 덕진물산 사건 기록부터 최근 25사단에서 목격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장관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강혜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으로만 볼까요? 10시 정각 비서관이 나와서 강혜련을 안내했습니다. 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 이철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군인 출신이었죠. 예비역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강혜련이 놀랐습니다. 장관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입니다. 30년 전 덕진물산 사건 때 소령으로 계셨죠. 그때 장관님의 깨끗한 감사로 유명했습니다. 강혜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때 일을 기억해 주시다니. 그런데 25사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혜련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덕진물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5사단을 상대로요. 장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덕진물산이요? 그 회사가 아직도 존재합니까? 네, 그것도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강혜련은 25사단에서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들, 갑자기 사라진 박스들, 그리고 박태웅과 정호석 중령의 태도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장관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증거인가요? 현장에서 직접 본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거를 없애버려서 그때 장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전화인 듯 보였어요. 장관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장관이 강혜련을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방금 25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덕진물산과 관련된 비리 제보 말입니다. 강혜련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 제보요? 네, 25사단 내부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현장에 나타난 후 용기를 낸 것 같아요. 강혜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부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어요. 누가 제보했나요? 아직 익명이라 확인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바로 감사팀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감사단을 25사단에 보내겠습니다. 소장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오전 11시 국방부 감사단 차량 세대가 25사단으로 향했습니다. 강혜련도 감사단과 함께 탔어요. 차 안에서 감사단장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번 감사는 정식 감사입니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25사단에 도착하자 부대 전체가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감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이미 퍼진 것 같았어요. 강혜련이 차에서 내리자 몇몇 병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보급 창고로 향하는 길에 박태훈을 만났습니다. 박태훈은 강혜련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감사단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 완료. 예비역 소장 강혜련님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부대원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박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장님? 강혜련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늙은이가 내 상관이었다. 박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사람이 별 2개를 달았던 소장이었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호석 중령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강혜련을 보자마자 경례를 했어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단이 보급 창고로 들어가자 박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지? 소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위원인 줄도 몰랐고. 강혜련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감사단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덕진물산 박스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감사단장이 아쉬워했습니다. 증거가 없네요. 이미 다 옮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등병 김민수였습니다. 소장님, 응? 제가 증거를 숨겨뒀어요. 모든 사람이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진물산 장부와 계약서를 복사해뒀어요. 박태훈 하사가 버리라고 했는데 양심상 버릴 수가 없어서 김민수가 숨겨둔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덕진물산과의 비정상적인 계약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납품 기록, 그리고 리베이트 관련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감사단장이 서류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박태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혜련이 박태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야.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이지. 그날 오후 25사단 전체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덕진물산과의 부정한 거래, 박태훈의 비리 연루, 정호석 중령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강혜련은 부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대란 서열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지키는 겁니다. 그때 김민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강혜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진짜 용감한 군인이야. 별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국방부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박태훈 하사는 구속되었고 정호석 중령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덕진물산과의 모든 계약은 즉시 해지되었죠. 30년 만에 덕진물산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뿌리 뽑힌 거였습니다. 강혜련은 25사단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단과 함께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보급 창고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투명한 납품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혜련은 특별한 옷을 입고 부대 강당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은 정복이었어요. 빨간 페인트로 더럽혀졌던 그 군복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해서 입었죠. 계급장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별들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부대원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이등병부터 대령까지 모든 계급이 참석했어요. 강혜련이 연단에 올라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소장 강혜련입니다. 강혜련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이 당당했습니다. 6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기계가 넘쳤어요.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었죠. 강혜련은 박태훈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대신 새로 부임한 정직한 하사가 서 있었죠. 군대란 서열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지키는 겁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김민수가 앞자리에 앉아 강혜련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언정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강혜련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부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늙은 할머니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 김영수 대령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 하지만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각자가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어떤 부정부패도 뿌리내릴 수 없어요. 강혜련은 김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김민수 이등병에게 감사드립니다. 계급은 낮았지만 양심만은 누구보다 높았어요. 진짜 군인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수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육체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정의를 향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강혜련이 연단에서 내려오자 부대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 박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죠. 강당을 나서는 길에 김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응, 민수야. 소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소장님처럼 용감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강혜련이 김민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잖니. 제가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소장님이 혼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있어서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어. 부대를 떠나며 강혜련은 뒤돌아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그곳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깨끗해진 보급창고,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강혜련은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 영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뉴스에 나왔어? 네,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64세 예비역 소장이 부정부패를 척결했다고. 강혜련은 뉴스를 보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언론의 관심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강혜련은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2개의 별이 특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별은 다시 빛나야 의미가 있지. 강혜련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별을 달았을 때의 그 마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이
드디어 완성된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민수로부터였어요. 소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심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혜련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보여준 용기가 세상을 바꿨어. 항상 그 마음 잊지 마. 그날 밤 강혜련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완전히 해결된 덕진물산 사건, 그리고 다시 찾은 별의 의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별들은 그날 밤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강혜련의 정복 위에서 빛나던 그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도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강혜련이 증명해낸 것처럼 말이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옳은 일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 신념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과 용기를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소중한 가치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로 더 풍성해집시다.